자, 먼저 자살 위험도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100% 우리가 자살 위험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사람이다 정도는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다. 네,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하지만 이 응급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뭐 이제 과거에 썼던 방법이 이 sad person이니까 좀 슬픈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이 각각의 약자. 그래서 sex, age, depression 우울증입니다. previous attempt, 과거의 어떤 자살 시도, 그리고 에탄올, 알코올이죠. rational thinking loss라고 하는 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social support가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부족한 경우, 또 계획 자체가 되게 구체적인 플랜, 그리고 보호자가 없고 친지가 없고 또 아프고 할 때는 5점 이상에서 고위험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케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A는 50세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우울증 없었다고 했고요. 과거 시도 없었고, 에탄올 유수 1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고, 뭐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셜 서포트 레킹, 여기는 들어가겠네요. 2점. 올가나이징 플랜, 가서 이제 번개탄 사와서 피우고 목을 맸으니까 3점. 보호자 있었고 아프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 평가 도구에 의해서는 처음 이제 케이스는 고위험군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자, 자살의 고위험군이 sad persons 5점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회경제적인 상태, 실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이혼, 독신, 뭐 이런 것들, 나이 같은 경우에는 자살의 위험과 크게 상관이 없더라. 그러나 이제 이 자살 시도에 의해서 2차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는 사실 죽을 생각까지는 없었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 자체가 너무 과해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자살 시도는 1차적으로 죽기를 원해서 저지른 일이지만 미수에 그칠 경우 2차적 이득인 주변의 관심, 갈등 해결 등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이 되면 이런 시도로 2차적인 이득이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이런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살의 고위험군은요, 남성에서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하고요. 별거 이혼 사별, 또 혼란한 가족 상황,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 자살을 했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집은 또 다른 가족들도 그런 어떤 추종과 모방에 의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무직이나 실직, 그리고 사회관계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종교적으로 좀 강력하지 못한, 그리고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겠고요. 만성질환이나 반사회적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의 건강 상태, 이런 경우들이 자살의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자살에 대한 충동이 자주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또 자살 시도가 반복적인 시도, 구체적인 계획, 죄책감이 떨어지고 치명적인 방법이나 구조가 불가능한 장소, 어디 뭐 산속 깊이 들어가서 목을 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들이죠. 의료진과의 관계가 부정적이고 또 병식에 대한 인식, 내가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이런 어떤 정신병이다라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사회적인 고립, 격려나 도움이 부족한 경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완화 방안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No Harm Contract, 이게 바로 한국말로 하면 자살 방지 계약서. No Harm, 위험을 없애는, contract가 계약이거든요. 계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로 쓴 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고 자기 이름을 쓰는 자체가, 이러한 행위 자체가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확인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살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아직은 미약합니다. 셀프 인저리 비헤이비어는 보통 이제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들한테 나타나게 되는데 보통 자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대부분 이제 치명적이지 않은 손상, 이게 이제 손목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번 칼로 이렇게 긋게 되죠. 그걸 이제 주저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흔이 생기는 경우는 본인이 이제 통증 때문에 아니면 주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흔이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자살에, 그러니까 자살까지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위험도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될 경우에는 원인과 그리고 완화를 위한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과격한 어떤 행동을 보이는 자살 위험자, 과격한 말과 행동, 뭐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뭐 뛰어내려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어떤 과격한 말과 행동, 이런 것이 이제 단순히 어떤 성격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환상이나 환청,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기나 도구를 가지고 협박하는 어떤 환자는 반드시 정신과적인 격리 입원이 필요한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질환,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자살 위험도가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정신질환,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진단을 하는가?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정신질환의 분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DSM이라고 하는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이게 이제 4판이 있고요, 5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적 진단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나눈 것이 바로 이 DSM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TR이라는 것은 텍스트 리비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DSM-4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엑시스를 1, 2, 3, 4, 5 이렇게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엑시스 1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이 이제 멘탈 디스오더에 해당하고요. 엑시스 2에 해당하는 것이 성격장애, 뭐 반사회적 인격장애, 뭐 이런 이야기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이 바로 이제 개인의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격의 특성, 그리고 멘탈 리타데이션, 정신지체, 이것이 이제 엑시스 2에 해당하고요. 엑시스 3에 해당하는 것은 메디컬 컨디션이 어떤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때 의학적인 상태 때문에 생기는 정신 문제, 이걸 이제 3군에 속하게 되고요. 4군에 속하는 것은 사이코소셜, 그리고 환경, 그러니까 사회 환경적인 문제와 정신이 연관이 될 때 우리가 4군에 해당한다 얘기하고요. 5군에 해당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능적인 장애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5가지로 나누게 된다. 자, 그래서 엑시스 1 디소더에는 엑시스 1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이키아트릭 컨디션, 즉 정신과적인 병들이 엑시스 1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가 있고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불안장애 있고요. 정서장애, 무드 디스오더, 여기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린저링이나 이팅, 이 섭식 장애가 되겠죠. 소마토폼, 신체화 장애, 해리성 장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신과적인 어떤 컨디션들이다. 이것이 엑시스 1에 해당하는 것들이 되겠다.
자, 엑시스2에 해당하는 것이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장애가 되겠는데, 이게 이제 뭐 파라노이드, 망상, 스키조이드, 조현병, 정신분열형, 뭐 이제 안티소셜, 반사회, 경계성 인격장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엑시스2에 해당하는 성격장애와 정신지체가 되겠고요. 엑시스3에 해당하는 것이 의학적인 상황과 연관된 여러 가지 병들에서 생기는 뭐 감염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내분비 질환에서 생기는 정신질환들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엑시스4가 이제 환경 사회적인 영향들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들부터 해서 네, 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엑시스1의 사이코시스, 스키조프레니아 각각의 이제 의미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질환들은 각각의 질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먼저 이제 조현병, 스키조프레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지장애가 생깁니다. 인지장애가 생겨서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뭔가 부적합한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포지티브 심통과 네거티브 심통이 있습니다. 모든 이제 정신병에는 다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있는데, 양성 증상은 뭔가 좀 과격하고 좀 과장되고 한 것들이 양성 증상이라면 뭔가 소극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 되겠습니다. 양성 증상은요, 뭐 망상, 환각,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뭐 이상한 행동하고, 네, 그래서 거의 파괴적인 어떤 행동을 이런 것들이 다 양성 증상, 조현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양성 증상이 되겠고, 음성 증상은 감정이 없어지고, 네, 그리고 반응도 없어지고, 정서도 메말라가고, 네, 그리고 주의력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증상이 되겠죠. 자, 스키조 어펙티브 디소더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브리프 사이코틱 디소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브리프 사이코틱 디소더가 어떤 심각한 스트레스나 충격받았을 때 이런 이상한 행동 자체가 4주 이내에 증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시적 정신장애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아니면 죽을 뻔한 사건, 정서적인 불안정, 기타 특이한 행동, 이상한 행동들이 한 달 이내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브리프한 사이코틱 디스오더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스키조 어펙티브 디스오더는 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 조현병과 어펙티브, 즉 디프레션이나 매닉 심톰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될 때 우리가 스키조 어펙티브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엑시스1의 말린저링. 이것은 말린저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적인, 일부러 아픈 것처럼 꾸며내는 이런 과장된 상태. 의도적인 이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이 아픈 척해야 내가 뭔가 아픈 척해야 쉴 수 있죠. 아픈 척해야 입원할 수 있죠. 의도적인 이득을 통해서 본인의 상태를 과장할 때, 그리고 하기 싫은 일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이것이 이제 말린저링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것 중에 팩티셔스 디소더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아픈 척하는 것,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척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라 비의도적입니다. 이것은 뭐 무의식 중에서 내가 아파야만 한다라는 어떤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픈 척 환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엑시스1의 무드 디스오더는 17에서 39세 이 젊은 사람들에서 상당히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무드라고 하는 게 정서, 즉 우울하다, 너무 이제 과도하게 흥분된다, 이제 두 가지나 또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게 이 정도가 누구나 우울할 수 있고 누구나 기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인 슬픔이나 활발함보다 너무 심한 정도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드 디스오더에 해당합니다. 환각, 환시, 환청 등의 증상도 이런 활발한 증상과 양성 증상과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 항상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심해지고 어떤 때는 나아진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몸 상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컨디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조절만 된다면 일상적인 활동과 직업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무드 디스오더가 지속적인 우울한 상태가 또 일상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우리가 메이저 디프레션에 속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단순히 약간 우울한 정도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사이믹, 그러니까 좀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는 이런 경우에도 우울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2년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네,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 일에 대한 죄책감, 무기력감, 존재 의미 상실, 이 경우에 이제 우울감이 있게 되면 자살에 매우 고위험군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우울증은 다른 정신질환과 동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바이폴라 디스오더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라고 하는 게 두 개의 극,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MDI라고 많이 알고 있었죠. MDI가 Manic Depressive Illness의 약자입니다. 매닉은 조증, 디프레시브는 우울증. 그러니까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이 되는 주기적인 매닉 증상. 매닉 증상이 한번 발현하게 되면 잠도 안 자고 흥분 상태에서 과도하게 말하고 과도하게 꾸미고 막 엄청나게 돈도 쓰고 스스로 조절이 되지 않죠. 그러다가 중간에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만 자고, 네, 이런 매닉과 디프레션이 반복되는 것, 이게 이제 MDI. 조증 발현 시 과격하고 과도한 행동과 언어를 보이며 이 경우에 자살이나 타인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정신적인 질환인지 아니면 약물 중독 경우에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30, 40대에 호발한다. 자, 앵자이어티 불안장애예요. 패닉은 공포고요. 아마도 뭐 연예인들이 많이 걸린다 해서 불안장애, 뭐 사실 누구나 좀 어느 만큼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불안 또는 걱정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하는 상황, 이거를 우리가 불안장애, 공포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적인 상황에서는 자율신경계 증상인 빈맥 발한, 호흡곤란, 어지럼 같은 것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죽을 것 같은 심각한 공포,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수분 이내, 그리고 대부분은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습니다. 특별한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는 공황장애라기보다는 불안장애 또는 공포장애, 대표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고도공포장애,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타지 못하는 폐쇄공포, 이런 것들이 이 불안장애나 공포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제너럴라이즈드 앵자이어티, 일반적인 불안장애, 이것이 이제 공황 발작은 없지만 지속적인 어떤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는 이제 범불안장애. 특정한 사고 이후에 생기는 것이 PTSD,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죠. 외상 후 스트레스 신드롬,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신드롬. 네, 이것은 심각한 어떤 이벤트 이후에 생기는 경우. 심리적으로 떨치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강박적으로 하는 경우 OCD, obsessive, B입니다. V가 아니라 B예요. obsessive compulsive 강박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스불을 껐는지 나갔다 다시 들어와 확인하고 또 나갔다 다시 들어와 확인하고 문을 잠궜는지 열쇠를 한 3번씩 잠그고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한 통을 다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OCD에 해당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엑시스 1에 슬립 이팅 디스오더 속해 있습니다. 과도한 수면, 이제 슬립에 대한 것은 많이 자는 것도 병이고요.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병, 또
기면증, 자면서 뭐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 다른 정신질환과 동반돼서 이런 수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정신병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팅 디스오더는 어떤 일반적으로는 보통 너무 이제 많이 먹거나 너무 과식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음식을 안 먹거나 이런 것들, 아노렉시아 너르보사, 불리미아 이런 것들이 바디 이미지,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어떤 잘못된 투영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약물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다. 신체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소마토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체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것들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특정 증상이 계속 발생하는데 검사를 해봐도 항상 정상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기능마비. 내가 팔을 못 움직여. 아니면 안 보여. 그러나 검사를 해봐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들리지 않아. 청력상실. 그러나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증상 발현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고 급격히 발생하고 또 치료 없어도 이유 없이 소실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다 이제 네가 꾀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며,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다른 이유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엑시스1의 해리성 장애 디소시에이티브는 해리입니다. 뭔가가 갈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인 기억 상실 아니면 특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본인한테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완전히 자기 머리에서 띄어내 가지고 어느 부분에다가 따로 저장을 해놓게 되는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기는 합니다. 특정 영화에서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어떤 범죄자가 자기의 범죄 행위를 나는 기억 못한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정말 의도적인 거짓말이냐 아니면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감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엑시스1의 메디컬 컨디션과 연관돼서는 디멘시아, 치매 있겠죠. 고령자에서 기억 판단 자아가 결여되는 치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대부분 노화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혈관 문제 또는 약물, 알코올과 관련한 문제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령에서 치매는 불안, 우울 이것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치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망이라고 할 때 델릴리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갑자기 생기는 인지장애, 그리고 의식장애, 다양한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 이것은 이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약물 중독이나 금단 증상에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고요. 환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과 악화되는 양상을 시간대 또는 어떤 특정한 컨디션, 특정한 상황과 연관돼서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수 있다. 치매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발생한다. 네. 자, 이러한 1군에 속하는, 정신병에 속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정의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정신과적 질환의 응급진단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다 괜찮다는 가정에서 정신과적인 진단이 나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차적인 목표는 본인 스스로, 환자 또는 보호자, 의료진의 안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가 되겠고요. 다양한 자살 위험도 평가 방법이 있지만 확실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sad person 얘기 드렸습니다. sad persons.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물리적인 구속 또는 약물 이용한 안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자살의 고위험 환자는 즉각적인 완화를 위한 격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자살 위험도 평가 방법과 그리고 1군에 속하는 네, 정신질환의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강의 내용이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얘기 드리듯이 이러한 어떤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목적 자체가 의료진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들여다보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